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게 행정과 제작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제주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민생 안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 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나라 살림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북풍으로만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의 결합체인 바른미래당이 진정한 야당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 민주평화당은 옳은 것은 옳다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들이 호남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에서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할 제1야당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관중보다는 선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냐. 6.13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과연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는 무엇일까요? 표심을 좌우할 이슈와 변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전면에 나서거나 뒤에서 응원하거나 각 당 유세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역 유세 안 하겠다.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힘있는 여당 후보 압도적으로 만들어달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한국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민주당은 가짜 호남당, 평화당이 호남의 미래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6.13 지방선거 뒤흔들 변수는 선거보다 큰 미북 회담, 정상회담 이슈일까요? 아니면 무더위에 혹시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단일화 데드라인 D-3, 단일화가 가능할지 끝에. 그리고 샤이 보수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스윙 보수가 과연 보수층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 아닐까요? 자, 차례대로 김광덕 정치부장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예, 저는 지방선거 D-9에서 그 변수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알다시피 첫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결과가 잘 나오느냐, 예정대로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정돼서 잘 나오고 비핵화 문제가 잘 좋은 쪽으로 되면은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저기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은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될 가능성이 있다. 막판에 만약에 된다면 지금 현재 플러스 두 사람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거에다가 시너지 효과까지 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서울시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사람 합쳐도 원래 뭐 일일이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합쳐도 단순 합치면은 밀리거든요. 그러나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뭔가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표율인데. 투표율이 최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대 중반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소위 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응하지 않은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 세대별로 볼 때 이 샤이 보수라든가 지금 젊은 층에는 20대가 관심이 좀 적은데 이게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상당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국 교수님. 그렇다면 뭐 구도, 인물, 뭐 지역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큰 구도에서는 결국 평화의 무드,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여러 변수들이
사실상 잠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 되는 이 높은 지지율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큰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이 과연, 저는 세 번째로 그래서 야권이 과연 샤이 보수층, 실망했던 보수층을 과연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투표장으로? 그렇죠. 예. 그 숨어있는 이 샤이 보수층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야권이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그런 앞으로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두 번째로는 투표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이 역시 과거처럼 많이 나오시긴 할 텐데 과연 이렇게 보수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지난 대선이라든가 이 총선 때 보면 청년층이 상당히 열심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비되는 투표율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대로 여론에 반응 안 한 분들이 그냥 반응 안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선거는 저는 이미 결정돼 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분위기가 일주일 전, 그렇게 열흘 전이면 사실상 이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흐름으로 간다면 판은 결정돼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는 얼마나 끌어낼 그렇죠. 것이냐. 만회를 할 수 있을 표심을. 것인가. 샤이 보수층 이게 변수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샤이보수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실체와 그분들의 적극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그 가치관이나 신념이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결집하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심리가 있고 또 그들을 믿어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종류의 가치관과 보수를 그 신념을 야권에서 얼마나 앞으로 좀 약간 희망 섞인 모습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전 드루킹 특검을 조금 새로 넣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미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했고 오늘 2명 결정했죠? 2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통령에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틀 내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드루킹 특검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말씀 주십시오. 저는 싱가포르 회담의 영향은 상당히 예상보다 적을 거다. 트럼프가 저렇게 타협적으로 봉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현재 우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를 그렇게 하도록 견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다. 실제 이번에 선거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소득주도 성장론 평가하면서 90%에게 만족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머지 10%가 바로 알바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통계를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하고 실직자는 또 빼버린 통계예요, 그게. 그래서 자영업자, 알바생, 실직자의 분노가 만만치 않을 거고 제가 볼 땐 이래요.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이 유리하겠지만 다 합하면 분명하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야당표가 분명히 많을 거다. 자영업자, 알바생, 실직자들이 아마 투표장으로 나갈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능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2018년 지방선거는 2018년 1월 1일 날 결정 났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큰 변수가 저는 없다. 설령 6월 12일 날 판이 깨어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드루킹 특검 얘기를 하는데 경남 판도만 봐더라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부분적으로 제가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보수들이 말하자면 2등 할 거냐 3등 할 거냐 모아지는 형태지 큰 대세의 지장이 없을 1등을 것이다.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 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말하자면 정치 신인들이나 과거 거기에 발목
그 발담았던 분들이 여당으로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여당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천의 실수들이 간혹 작은 선거에서 내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큰 대세에서 아무런 큰 변수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75%와 리얼미터는 72.4% 이렇게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해요 지금. 예,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형주 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팩트와 다른 거기 때문에 보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올해 1월 초께 별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선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 언론이라든가 정치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예측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만은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는 아까도 뭐 약간 북핵 문제도 많은 반성문을 제가 써야 된다 그랬는데 언론인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총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선 때 뭐 다 틀렸는데 거의 틀렸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를 2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2004년에 당시 1월 달에 열린우리당 의석이 모든 신문을 보면 100석이 넘을까 말까 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국회에서 받으면서 최종의 현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소위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는 이러한 대변화가 생겼고 2012년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거로 예상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겼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지방선거들도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많이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여론조사라든가 올해 1월, 2월에 이랬으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발. 저도 먼저 반박.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네, 하시죠. 대체로 지금 사이보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실제로 한번 1월 1일 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 제주도를 제외하고 여론조사 했던 거하고 지금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뒤집어진 게 있는지. 예. 그런 점에서 샤이보스가 없다라고 아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저도 팩트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 분명히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맹렬하게 추격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뭐 선거들 총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다시 말해서 각종 정보를 조작하고 공안기관을 동원하고 기무사를 동원하고 이랬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당시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여론조사가 상당히 왜곡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밑에 국민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만일의 경우 이런 민심이 표출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수치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문제가 뭐냐. 거기에 표를 받아야 될 보수층이 전혀 도덕성의 문제, 능력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여권의 실정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층이 표를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현재 과거처럼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여론조사라든가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왜곡돼 있던 것과 다르게 여론조사 기관들 뭐 내놓고 있는 통계치가 일부 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조작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얻은 득표율이 51.6%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것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그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가 한 48%, 그리고 홍준표 또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51% 정도 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어떤 그 이념적 지형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그 여론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좀 지나친 그 평가인 것 같고 오히려 여론 조작 관련해서는 드루킹 얘기가 더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여론의 어떤 지방자치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일꾼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대선과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기관의 조작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봐야죠. 제가 팩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 말이에요. 저도 한마디 하자고요. 아니, 제발 좀. 가만있어. 아니, 저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의견을 그냥 제지 없이 그냥 계속 듣는 것은 양쪽의 의견을 뭐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의견을
공정하게 뭐 듣고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냥 듣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자칫 편파적이거나 이런 건 이제 스스로 다 알아서 조심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편파적인 얘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로 정정을 하시면서 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따르면 변하시겠어요? 표심은 모르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6.13 지방선거 결과는. 6월 13일 날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그때 가봐야 알고 저는 한 표 한 표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한번 하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야당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표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나온 후보들 보세요.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세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 토론 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또 교수님은 정당 소속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또 야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하시고 그럽니까? 아니 그건 뭐 일방적인 폄훼는 아니고요. 근데 이 선거의 여론조사는 과학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거고. 자기의 선입견을 섞여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대선의 경우는 거의 1% 이내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더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그러한 차이들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라든가 표본의 한계 때문에 나왔다. 이런 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굉장히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학적인 것들은 서로 생각하면서 대선들의 차이가 없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잘 반성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하고 표심조사하고는 뭐 표심은 결과를 봐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요. 두 분 의원님께만 잠깐 여쭤볼까요?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취소한 것이 일부 후보의 패싱 때문이냐 아니면 또 무슨 노림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두 분 이제 의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서초구 필승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홍준표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 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나라 살림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북풍으로만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차관님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먼저 그러십시오. 이게 아마 뭐 일부 후보 패싱 때문인지 아니면 나름 노림수가 있는 전략인지 분석해 주십시오. 네, 그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 대표님이 그렇게 강수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후보는 후보 개인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토론을 핑계하든 다른 실제 일정 때문에 그러든 부산에서든 인천에서든 이제 후보를 못 만나고 왔을 때 1차적으로 본인이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자칫 계속 노출되었을 때 자기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고립돼 있다는 것을 더 말하자면 다른 세력들, 당내 다른 세력들에게 더 힘을 말하자면 갖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치 말하자면 대우 못 받는 그런 당대표보다는 중심을 잡아가고 조금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중앙 의제를 가져가는 것이 본인한테 이롭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예,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일단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후보가 본인을 원치 않으면 안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또 야당에 인기가 없으니까 또 인물 경쟁력으로 해보겠다는데 해보라 하지만 제가 후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럴 거면 왜 홍준표 대표한테 공천을 받고 그럽니까? 좀 저의 그 평소에 살아온 정치 철학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 후보님들. 대세의 지장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시래요. 7시 10분입니다. 선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렵다고 피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야죠. 뭐 표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하지 않을까요?